SK 하이닉스 김천성 부사장님이시고요.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메모리 앤 스토리지 솔루션 for AI 1호이고요. 발표하시기 직전에 간단하게 제가 양력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성 부사장님은 중앙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이렇게 이제 마치셨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SK 하이닉스 솔루션 개발 산하 자체 UFS 컨트롤러 개발 팀장님 맡으셨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 솔루션 개발 산하 PMO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현재까지 SK 하이닉스 솔루션 개발 산하 ESSD PD를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예, 박수로 김천성 부사장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솔루션 개발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김천성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요새 이제 뭐 국내외로 관심을 너무 받고 있어서 저희도 참 개발도 개발인데 외부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할 때 이제 어떻게 잘 해야 될지 내부 요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그 개발 쪽에 있는 임원이라서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에 하이닉스는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탐색들, 노력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제품들 좀 소개시켜 드리고, 지금까지 주신 관심, 주신 관심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 주시고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거는 하이닉스가 메모리 사업자인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보니 이제 HBM 필두로 해서 이제 AI 산업의 굉장히 중심 플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HBM도 그렇고 DRAM도 그렇고 NAND, SSD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스케일링업 되면서 굉장히 필요한 컴포넌트가 됐는데 하이닉스가 AI 이 씬에서 메모리 사업자에서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넓힐까, 그리고 그 AI 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인 메모리 플레이어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닉스 메모리 사업자가 바라보는 그 AI 서비스의 호라이즌을 좀 들여다보고, 저희가 이해한 그 AI의 산업 방향을 기조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축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AI향 메모리 솔루션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 축이 이제 결국에 만나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AI 서비스 포맷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질문 있으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을 먼저 좀 보면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AI가 이렇게 바뀝니다, AI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이긴 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지난 한 8월 말 정도에 준비했던데 지금은 완전히 아웃데이트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올해 메모리 사업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올해 AI 씬은 저희 입장에서는 토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컴퓨팅 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토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들 GPU나 XPU 만드시는 고객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토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니,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컴퓨팅이 증가하는 속도를 메모리 캐패시티가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메모리 월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올 상반기에 이제 리즈닝 모델이 이제 출현하면서부터 더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플롭스가 뭐가 중요해, 메모리가 더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최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면서 메모리 디맨드가 더욱더 이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현재의 산업을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보면 앞서는 추론 모델이 등장하고 나서 토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요. 이번에는 모델이 좀 더 나은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랭스를 계속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텍스트 랭스가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각 모델 메이커들이 많은 컨텍스트 랭스를 기억하는 것보다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접근들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에서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전히 컨텍스트 랭스는 증가하는 추세고 그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준에서 KB 캐시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중간에 계산 결과값도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또 메모리랑도 연결이 됩니다. 메모리 웨어를 더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챗GPT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썼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했던 질문들에 대한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거가 최근에 좀 이렇게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한테 서비스를 하는 챗GPT의 추론 모델은 저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과거 기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테니까 메모리 요구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AI 추론 다음에 AI 산업의 트렌드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에이전틱 AI를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에이전틱 AI 얘기를 하면 항상 저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디 휴가를 가고 싶은데 계획을 좀 세워줘. 그러면 특정 영역에 특화된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LLM 모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저한테 이제 완전한 여행 계획을 세워주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실제 에이전틱 AI가 뭐 저런 능력만 있지는 않겠죠. 근데 산호세 쪽에 제가 산호세도 R&D 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쪽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이제 실리콘 RTL 설계하시는 분들, 펌웨어 개발하시는 분들도 에이전틱 AI를 이용한 생산성 증대 접근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론은 사람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LLM 모델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면, 에이전틱 AI는 타스크를 주고 그러면 LLM과 에이전트끼리 상호작용 통해서 그 타스크에 대한 답을 주는 건데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더 이상 인간으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 LLM은 옆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나 다른 LLM으로부터 리퀘어먼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또 메모리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멀티 모델의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멀티 모델의 멀티 에이전트는 멀티 인터미디엇 리절트고 멀티 KB 캐시고 멀티 롱걸 컨텍스트 랭스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메모리 사업자 이제 SK 하이닉스가 볼 때는 에이전틱 AI가 킬러 앱이 나오고 실질적인 AI 서비스를 구체화되는 시점이 되면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컴퓨팅에서 디서그리게이트 시킨 메모리 풀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멀티 모델에서 계속 재사용되는 인터미디엇 데이터 세트를 어떻게 하면 더 리유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TCO 측면에서 싸고 효율적인 메모리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아시는 것처럼 HBM, DRAM, NAND, SSD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뭘 붙일 거냐에 따라서 CXL이냐, 요즘 얘기하고 있는 뭐 하이밴드위스 플래시냐, 아니면은 하이스피드 SSD냐, 뭐 이런
컴포넌트의 아키텍처는 좀 분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에이전틱 AI 향 최적화된 메모리 하이라키, 메모리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현재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에이전틱 AI는 앞서 이제 예를 뭐 이렇게 여행 플래닝 이렇게 들었지만 실질적인 에이전틱 AI 응용은 아마 산업계에서 개발 생산성 향상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의 AI 응용은 온 디바이스 AI랑 결합, 그러니까 클라우드랑 온 디바이스 AI가 결합된 실제인데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AI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SLM 저 표현이 이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몰 스케일의 LLM 모델을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 수행하고 좀 더 복잡한 연산이랑 추론은 그 데이터 센터 실행한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각 유저들한테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 문제없는 AI 서비스를 하는 씬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기에는 하이브리드 AI 서빙 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어차피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좀 더 라지 스케일의 추론도 그렇고 에이전틱 AI 베이스의 추론도 그렇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그 저기 디코드하고 프로세싱하고 프리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어큐뮬레이티드 버전을 될 건데요. 거기는 또 다른 맥락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컴퓨팅 플러스 메모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컴퓨팅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다가올 AI 컴퓨팅에 적합한 AI 메모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발표하신 분들 얘기 제가 다 못 들었는데 몇 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AI랑 컴퓨팅 에셋을 너무 잘 쌓고 계셔서 언젠가는 한국에 있는 그 K 메모리 회사들이랑 토종 그 K AI 반도체 기업이랑 같이 뭔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면 어떤 메모리를 만들어서 다가올 AI 시대에 또 다른 K 메모리 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카테고리는 두 개입니다. 데이터 센터 향하고 온 디바이스 AI 향 말씀드릴 텐데 데이터 센터 쪽을 좀 먼저 보시면 뭐 이것도 너무 이제 통용되는 표현인데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인제스트해서 데이터 프랩하고 트레이닝하고 추론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한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하는 단계를 보고 있으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팀이랑 스토리지 팀이 지금 마크 해놓은 저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 인제스션 이후에 ETL 단계에서 컴퓨팅이랑 메모리 인텐시브 동작이 좀 믹스업되어 있는데요. DDR이나 CXL 같은 컨벤셔널 메모리 외에 CXL, HMM 같은 풀링 메모리의 기반적인 기술이라든지 HBM도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라지 스케일 GPU, XPU 하시는 분들이 커스터마이즈 HBM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서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CHBM을 대응할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추론 쪽은 AIM이라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프로세싱 인 메모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연산, 작은 연산, 작은 프로세싱 유닛을 메모리 단에 전진 배치시켜 놓으면 GPU 간의 데이터 I/O를 일으키지 않고 메모리 사이드에서 프로세싱한 결과만 해주는 리턴해주는 AIM 기술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리지 쪽을 놓고 보면 크게 인제스션하고 아카이브는 이제 커패시티 쪽
그 솔루션이 될 거고요. 나머지 ETL이나 트레이닝 인퍼런스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컴퓨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뭐 TLC, QLC SSD 외에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는 AI NAND 패밀리라고 해서 컨벤셔널 NAND 기반의 솔루션이 아닌 IOPS를 뭐 8배, 10배 빠르게 해줄 수 있는 IOPS 솔루션하고 저희 AIM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낸드임에도 불구하고 HBM에 준하는 메모리 밴드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해서 저희가 AIM 밴드위스라고 부르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HBF로도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QLC 고용량도 저희가 이제 AIND라고 해서 density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컨벤셔널 QLC 고용량하고 AIND는 이렇게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렇게 하이라이트한 4개 있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랑 스토리지 측면에서 하이 퍼포먼스, 하이 밴드위스, 하이 커패시티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제품들 계속 연구 프로토타입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HBM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식상하실 텐데 그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그 AI 컴퓨팅 플레이어들은 지속적으로 HBM의 이노베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GPU를 사실 매년 출시하고 있어서 메모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적잖이 당황한 게 불과 2, 3년 전이거든요. 매년 출시를 하니까 저희도 매년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밴드위스 맞춰놨더니 이듬해 또 더블링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굉장히 터프하고 챌린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더스트리가 좀 이렇게 공동 발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HBM 밴드위스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I/O 스피드, TSV I/O 스피드를 늘리거나 I/O 개수를 늘리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HBM4E까지 가면 이제 3TB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5 얘기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워, 뭐 파워는 말할 것도 없이 앞선 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짓던 거를 멈추게 하는 게 이제 파워 쇼티지인 상황인데 성능 증가 더해서 파워 쇼티지, 파워 절감에 대한 요구가 워낙 세서 저희 HBM의 베이스 다이를 좀 선단 테크를 써서 조금이라도 파워를 줄여보려는 노력들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 커패시티에 대한 얘기는 HBM 큐브가 현재는 이제 8스택, 8i, 12i 정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2스택을 더 올릴까 아니면 그 HBM 큐브의 모노 다이 하나의 덴시티를 키울까 뭐 이런 얘기들 계속 고객들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CHBM이라고 부르는데 그 커스터마이즈드 솔루션 현재의 HBM은 HBM 큐브가 있고 HBM 큐브 바닥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베이스 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GPU가 이렇게 앉아 있는 형국인데 그 베이스 다이랑 GPU는 제덱 표준에 의한 HBM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덱 표준의 HBM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에어리어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GPU를 스케일 아웃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덱 스탠다드의 HBM 탭을 쓰지 말고 뭐 UCI와 같은 좀 그 GPU 입장에서의 파이 쇼 라인을 조금만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써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HBM 베이스 다이 만들어줘라고 하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문지사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기 엔비디아 외에 다른 그 XPU 업체들도 CHBM에 대한 관심, 흥미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런 CHBM 어프로치를 통해서 저 베이스 다이가 그렇게 저가 공정이 아닙니다. 이제 저 커스텀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고가의 삼성 파운드리나 TSMC 파운드리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저 베이스 다이에 저희 이제 CPU 업체들이 그 에어리어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GPU의 특정 로직을 베이스 다이로 옮긴다든지 이런 어프로치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HBM이 어떻게 잘 시장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 박 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
HBM 스태킹하고 베이스 다이 개발하고 베이스 다이의 the extra extension하고 그에 따른 코어스 구조까지 해서 업계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 이렇게 많이 회자되시는 것만큼 스피드가 있지는 않으나 굉장히 중요한 업계 트렌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핌 얘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전문가시니까 아실 텐데 핌은 컴퓨터 아키텍처 측면에서 출연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호스트 컴퓨팅 태스크를 브레이크다운해서 이제 메모리에서 좀 해서 연산한 결과를 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옵칩 I/O 트랜스퍼에 생기는 일련의 코스트들 주로 파워가 되겠죠. 그걸 줄일 수 있는 려고 했던 건데 AI 추론 응용이 나오면서 추론의 잼비 그러니까 매트릭스하고 벡터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이 그를 할 수 있는 연산 유닛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 D램에 있는 각 뱅크우엘로 그런 잼비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연산기를 저희 이제 PU라고 부르는데요. PU라는 거를 만들어서 연산을 다 하고 잼비 결과만 던져주는 그 구조인데요. 저희가 그 추론 중에서도 프리필 말고 디코드 쪽의 메모리 인텐시브한 동작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저런 이제 그 메모리 인텐시브 동작이 많아지다 보니 핌 아키텍처만 적용했을 때 효율이 당연히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GDDR6로 이제 시제품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아직 이게 뭔가 이렇게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핌을 구체화 시키려면 호스트 사이드의 타스크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디바이스 사이드로 넘겨야 되고 그 일은 호스트 사이드의 소프트웨어 스택도 연동해서 바뀌어야 되는 이런 푸시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지 스케일 데이터 센터나 AI 서비스를 하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조는 좋기는 하나 소프트웨어 스택을 바꿔서 에코를 수정하는 일에 대한 래깅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이제 핌 아키텍처를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 관련하신 그 팀 임원단위 조직에서 이제 국내에 있는 학계 그다음 다른 파트너사하고 계속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핌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핌이 이제 저변에 확대가 되는 데의 도전 항목이 이제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물을 베이스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핌 메모리를 가지고 FJ를 붙여서 가속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 가속기를 쓸 수 있는 SDK까지 풀리 만들어서 저 가속기를 꼽아서 서버를 빌드한 다음에 라마 70B 모델을 실제로 이렇게 구동할 수 있는 데모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 베이스로 저기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나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랑 이렇게 계속 어떻게 협력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CXL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CXL은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각광받다가 챗GPT 발 AI가 나오면서부터 다 GPU 컴퓨팅 쪽으로 이제 어텐션이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멀티 모델하고 멀티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에이전틱 AI가 리얼리스틱한 응용을 만들어낸다면 여러 개의 모델,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막 만들어내는 중간 결과들 그리고 KB 캐시들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니 한 곳에 모아놓고 재사용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위한 풀드 메모리라고 이름을 붙이면 풀드 메모리는
어떤 기술로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XL 기반의 풀드 메모리,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를 위한 CXL 기반의 풀드 메모리가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에이전틱 AI가 실제 서비스로 제공되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 멀티 에이전트 환경의 풀드 메모리의 가장 스트롱 캔디데이트로 CXL 메모리를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낸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HBM하고 D램이 워낙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는 컴퓨팅에서 거리가 좀 멀다 보니 AI 씬에서 낸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그 AI 씬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방향성을 좀 잡기를 AI를 위한 낸드는 이런 카테고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좀 저희가 정의를 해봤고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퍼포먼스가 필요하겠다. 그것도 과거에 퍼센티지 단위의 증분이 아니라 오더 매그니튜드로 성능을 증가시키는 제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연찮게 올 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스토리지 넥스트라는 뭐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12바이트 보통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다 4K바이트로 동작을 하는데 AI 응용을 들여다보니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특정 응용을 들여다봤더니 512바이트 I/O를 굉장히 빠르게 필요로 하더라. 뭐 이런 업저베이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512바이트 I/O를 8배, 10배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 AI 씬에서 낸드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는 스토리지 넥스트라고 부르고 저희는 이제 AINP라고 부르는데 엔비디아랑 같이 얘기하면서 POC 제품을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말 정도면 이제 PCI 젠6 기반으로 한 25밀리언 IOPS 정도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나올 것 같고요. 27년 말 정도면 한 100밀리언 IOPS까지 지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품 가지고 엔비디아 혹은 여타의 AI 사업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AINB 밴드위스인데요. 지금 모델은 GPU가 있고 HBM 큐브가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현재는 HBM3E 기준으로 한 192GB 정도인데 라지 스케일 모델은 GPU 한 장에 다 못 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GPU 카드를 스케일 아웃 해야 되고 GPU 카드를 스케일 아웃 하다 보니 서버를 스케일 아웃 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메모리 때문에 GPU 서버를 이제 스케일 아웃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근데 특정 그 트레이닝이나 인프런스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GPU가 노는 구간이 있으니 그러면 트레이닝이나 인프런스 응용에 맞는 I/O 처리만 할 수 있으면 레이턴시가 좀 느리더라도 낸드로 하이밴드위스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HBM보다 한 1세대 느린 정도의 트루풋을 제공하는 AINB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구조는 HBM이랑 구조적 접근은 비슷합니다. TSV로 낸드 플래시를 스태킹하고 바닥에 베이스 다이를 넣은 다음에 GPU랑 붙여놓고 테라바이트 단위의 아웃풋을 딜리버하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낸드가 이제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보는 인트린직한 동작 때문에 생기는 롱 레이턴시는 저 베이스 다이 아키텍처로 하이딩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아직 안개 속에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보도 자료에도 나갔으니까 샌디스크사하고 같이 저 AINB의 표준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알파 버전이 1월 말 정도에 이제 업계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컨소시엄 베이스로 이렇게 릴리즈가 될 것 같고요. AINB의 POC 샘플 한 27년 정도면 나오고 그 샘플로 뭔가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이렇게 시장을 더 이렇게 탐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덴시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QLC 고용량이 현 세대 지금 122테라 혹은 245테라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245보다 더 큰 뭐 500테라나 페타바이트 스케일 SSD로 진행할지 아니면 현재 컨벤셔널 QLC 베이스 SSD로 이렇게 컨버지 될지는 아직 추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컨벤셔널 SSD하고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원래 하고 있던 기술들을 잘 확장해서 만드는 되는 영역이라서 지금 미래 기술 탐색 입장에서는 저희 AIM 퍼포먼스랑 밴드위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MB 얘기가 그 보도 자료에서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따로 한 장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밴드위스는 HBM처럼 코스트는 SSD처럼입니다.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강점을 잘 활용해야 되니 사실상 지구상에서 TSV는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HBM 가지고 고객들하고 사업하면서 고객들하고 관계가 있으니 AIMB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탐색하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센터 좀 말씀드렸고요. 그 온디바이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 온디바이스 AI의 오퍼레이팅 플로우는 그 데이터 센터의 추론이랑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모델이 경량화되어 있다는 거죠. 모델이 경량화되어 있어서 그 스마트폰에 담을 만큼의 경량화된 LLM 모델을 스마트폰의 LPDDR로 빨리 로딩하고 그걸로 첫 번째 토큰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고 서비스하고 이런 레이턴시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 쓰고 계신 스마트폰은 다 UF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UFS는 지금 제작 표준화 베이스로 가고 있는데 두 자릿수 기가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UFS나 PCI와 같은 컨벤셔널 호스트 인터페이스의 밴드위스에 대한 그 리밋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UFS랑 PCI를 적용하는 스마트폰은 없으니까요. UFS를 적용한 그 밴드위스를 가지고 추론 서비스를 하기에는 오고 가는 데이터에 대한 밴드위스를 스마트폰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런스는 메모리 인텐시브하니 그 메모리 일단 한번 LPDDR을 올려놓으면 그 다시 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DDR에 있는 프로세싱 유닛 베이스로 연산한 결과를 빨리 예측해주면 경량 모델을 스마트폰에서도 빨리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핌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건데 일단 스마트폰의 경량화 모델을 UFS에서 메인 메모리로 올리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한번 올려놓고 난 뒤에 추론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의 카테고리인데 뒤에서 이제 GUFS라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AIM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나 동일합니다. 경량화 모델에 적용해서 프로세싱 유닛 결과를만 전송해서 I/O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핌 얘기가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답테이션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핌을 쓰려면 호스트가 바뀌어야 되고 호스트가 바뀌면 호스트 스펙을 바꿔야 되니 전체 에코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핌 얘기를 미국에 있는 몇몇 업체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호스트 사이드의 그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일들의 래깅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는 그
메모리 사업자 입장에서 그 효과적인 I/O 처리, 그 다음에 효과적인 온 디바이스 AI 어답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비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고객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계속 PIM이 이제 프로프라이터리 솔루션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LPDDR6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될 LPDDR6의 PIM을 제덱 스탠다드화해서 호스트 사이드의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보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기 샌디에고에 있는 AP 업체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덱에서 그 PIM을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인스트럭션 셋이나 I/O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업계가 소프트웨어를 서서히 이렇게 바꿔 나가면 PIM을 온디바이스 AI에 적용하는데 속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 해서 LPDDR6 PIM 관련해서는 제덱 표준화를 열심히 저희 지원하고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GUFS는 하이닉스가 만든 기술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경량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그 스토리지에 있는 LLM 모델을 LPDDR로 올려놓지 못하는 모델들이 있어서 그러면 한 번 올리고 난 뒤에 다른 그 LPDRAM보다 그 크기가 큰 모델 핸들링 하려면 디맨드 페이징을 해야 되는데 낸드는 쓰면 쓸수록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빠집니다. 뭐 낸드의 미디어 속성상 그런데 근데 그 미디어 속성을 극복하려면 호스트에서 랜덤 데이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정돈된 데이터를 주면 성능이 빠지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이제 조언드 UFS라고 해서 호스트에서 그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하시는 회사하고 이제 이 작업을 한 지난 3년 정도 했는데요. 호스트에서 각각 응용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던져주면 저희가 만들어놓은 GUFS에서는 더 이상 랜덤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품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확산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 기술 자체는 그 미디어 속성상 랜덤 오크로드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기술이어서 전부 다 시퀀셜 리드 라이트만 하면 됩니다. 그 컨벤셔널 UFS에서 성능 빠지는 부분을 저기 GUFS에서는 성능이 빠지지 않고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수행할 수 있는 LLM 모델 조금 크더라도 저기 디맨드 페이징의 성능 플럭추에이션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 자체는 다 완성되어 있고 양산도 가능한 수준인데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하고 이제 어답션하는 이런 얘기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HBS 이제 저희 온디바이스 AI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 웨어러블 글래스나 아니면은 로봇처럼 폼팩터 제약이 있는 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랑 D램 낸드를 패키지 안에 다 넣으면 폼팩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옆에 베이스 다이가 있고요. 그 베이스 다이 위에 D램하고 낸드를 적층합니다. 근데 이 기술에다가 이제 고가의 TSV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VFO라고 해서 버티컬 팬아웃이라는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서 저렇게 한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런 폼팩터의 제품에 대한 니즈들이 조금씩 이제 고객들로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것 같고 아니면은 로봇이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 같은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부터 VFO 기술까지 이제 기반 기술들은 지금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객하고 얘기를 통해서 HBS를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그 하이닉스는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일들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컨벤셔널 저희가 했던 제품들 메모리 DRAM, HBM, SSD, NAND, UFS 원래 하던 걸 다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AI가 오면서 AI 시대에 메모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종착점은 아직 잘 모릅니다. 종착점 아직 잘 모르고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커스텀 HBM은 어떻게 전개될까? AIM이나 PIM은 실제 에코를 바꿔야 되는 그런 도전이 있음에도 실제 산업에 디플로이 될 것인가? CXL은 또다시 멀티 에이전트 세상에서 풀드 메모리 형태로 각광을 받을 것인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쪽은 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보다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 주신 분들처럼 LLM이 경량화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AI 서빙 모델이 좀 더 구체화되면 핸드헬드 엣지 디바이스랑 데이터 센터하고 콜라보레이션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세상에 오면 하이닉스는 무슨 제품이 있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UFS 그러니까 HBS가 저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제품의 모델 형태로 보이는데 우리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I 응용이 또 다른 산업을 형성했을 때 K 메모리가 그 시점에도 레디돼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한테 주요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SK 하이닉스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상 한 뭐 하나 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네. 예, 그러면 제가 짧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HBM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열이 제일 문제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HBF나 뭐 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더 아마 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HBM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계산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더 열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연산을 해서 더 열 문제가 많아질 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핌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뭐 HBF에서 그런 뭐 열적인 문제는 뭐 어떻게 뭐 솔루션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거지만 네, 그 HBM의 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요. 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제 일련의 이제 기술적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으로 이제 관점을 조금 확대시켜 보면 HBF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낸드가 디램보다 파워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 단위 셀 동작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HBM 대비 HBF가 커패시티 측면에서 한 10배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10배 큰 사이즈를 GPU 옆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HBM을 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M을 쓰면 이제 GPU 카드로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니 그럼 GPU 카드 바깥으로 I/O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10배가 큰 HBF를 씀으로 해서 카드 바깥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I/O 오퍼레이션을 제거하면 인트린직하게 낸드가 파워를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파워, TCO 측면의 파워는 더 절약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본연의 발열 문제는 구현이나 제작 측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시스템 측면에서의 전력 파워 문제는 말씀드린 데 TCO 관점으로 I/O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이 다음 버전에서는 HBM4나 뭐 쪽에서는 리퀴드 즉 뭐 순행식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 그 리퀴드 쿨링은 서버 렉 단위의 움직임입니다.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서버 렉을 보면 뒤에 그 외계인처럼 큰 파이프를 이렇게 두세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리퀴드 쿨링 렉에 들어가려면 서버 GPU, CPU, DRAM, SSD 전부 다 리퀴드 쿨링 레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퀴드 쿨링 제품 저희도 당연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 저희 DRAM 딤 모듈하고 SSD는 리퀴드 쿨링 레디 제품이 이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퀴드 쿨링의 궁극적인 목적이 차갑게 하는 건데요. 차갑게 해서 데이터 센터의 에어컨 비용을 줄일 거냐, 혹은 뜨거워지지 않도록 해서 성능을 더 쓸 거냐, 뭐 이런 접근은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튜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네, 발표해 들어주셔서 주신 감사합니다. 김천성 부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